월급 250만 원 받는 사회초년생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세,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정확히 130만 원이 증발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삶을 매달 구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청년은 미래를 압류당했고 노년은 빈곤에 포위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아껴 쓰자는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정부는 물가가 잡혔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당신의 통장을 텅 빈 깡통으로 만드는 시스템적 약탈 구조, 그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트 가서 장 보실 때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가격표는 분명 예전 그대로인데 집에 와서 봉지를 뜯어보면 내용물이 휑한 그 느낌, 여러분의 기분 탓이 아닙니다. 이건 기업들이 여러분의 뇌를 속이는 고도로 계산된 전략,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리죠. 국민 안주 바프 아몬드, 원래 190g이었죠? 지금은 190g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양만 10% 가까이 뺐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가격을 10% 올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CJ 백설, 그릴 비엔나 소시지, 두 묶음에 640g 하던 게 5봄 60g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려 12.5%나 줄어든 겁니다. 더 교묘한 놈들도 있습니다. 서울우유 체다치즈, 매수는 이 슌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총중량을 400g에서 360g으로 줄였어요. 치즈 한 장의 두께를 미세하게 깎아낸 겁니다. 소비자가 장수는 세어봐도 무게는 안 달아본다는 걸 악용한 거죠.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치킨도 건드렸습니다. 교촌치킨 순살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슬그머니 줄였다가 국정감사에서 딱 걸려서 원상복구 했었죠? 안 걸리면요, 그냥 여러분은 평생 30% 비싼 치킨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 주머니는 털리고 있는데 정부는 물가가 2%대로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괴리가 생길까요? 범인은 통계 방식에 숨어있는 자가주거비라는 놈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물가를 계산할 때 내가 내 집에 살아도 월세를 낸다고 가정해서 주거비 비중을 30% 넘게 반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물가 지표도 바로 폭등하는 구조죠. 그런데 한국은요, 이 자가주거비를 쏙 빼놨습니다. 전체 물가 지표에서 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9.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세이자 폭탄을 맞든 월세가 10만 원이 오르든 정부 통계 계산기에는 잡히지 않는 겁니다. 정부는 이 엉터리 통계표 하나 들고 물가 잡혔다고 선전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주거비 때문에 말라 죽고 있습니다.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털어가는 두 번째 범인은 더 악랄합니다.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스텔스 세금입니다. 정부는 항상 말합니다. 서민 증세는 없다. 세율은 동결했다. 네, 맞습니다. 명목 세율인 숫자는 안 건드렸죠. 대신 여러분이 받을 혜택을 없애고 기준을 바꿔서 눈치 못 채게 돈을 더 뜯어가는 우회로를 뚫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2025년 보험료율 7.9%로 동결됐다고 생색냈죠. 이거 완벽한 조삼모사입니다. 고령화로 2032년이면 건보곶간 텅 빈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율은 그대로 두되 내는 사람을 늘리는 꼼수를 썼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빡빡하게 조여서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소득 없는 배우자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건보료 고지서를 날리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차 한 대 있다고 탈락시킵니다. 세율은 안 올렸으니 증세 아니다라고 우기지만 우리 통장에서는 돈이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증세가 아니면 뭡니까? 세금 깎아주던 혜택도 슬금슬금 없애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10% 깎아주던 거 기억하시죠? 다들 이거 챙기셨을 텐데 2025년부터는 할인율이
5%로 반토막 났습니다. 세금 100만 원 내던 사람한테 10만 원 깎아주다가 5만 원만 깎아주면 내 입장에선 세금 5만 원 오른 겁니다. 정부는 이걸 세제 정상화라고 포장하지만 서민 입장에선 그냥 내 혜택 뺏어간 것일 뿐입니다. 이걸로도 부족했나 봅니다. 지금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또 있죠. 바로 담뱃값입니다. 세수 펑크 나서 나라 살림 구멍 나니까 전문가들 앞세워서 OECD 평균 수준인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군불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걱정해서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부족한 세금, 저항적은 죄악세로 뜨려는 걸까요? 건보료, 자동차세, 담뱃값 하나하나는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쓸 돈이 없는 이유, 여러분이 과소비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여러분의 지갑에 빨대를 꽂고 소리 없이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두가 가난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재치이고 물가에 얻어맞아 쓰러지는 동안 이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는 포식자들은 사상 최대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식자, 바로 은행입니다. 작년 4대 금융지주 순이익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무려 18조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실적입니다. 자, 이 천문학적인 돈, 은행이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벌었을까요?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벌었을까요? 천만에요. 땅 짚고 헤엄치기, 바로 이자 장사로 번 돈입니다. 기준금리 오를 때 대출금리는 KTX 속도로 올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예금금리는 완행열차처럼 올렸습니다. 그 금리 차이,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린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성과급 잔치 벌이며 샴페인 터뜨릴 때 은행 돈 빌려 쓴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은 0.61%까지 치솟았습니다. 피를 빨리는 건 서민과 기업인데 살이 찌는 건 은행입니다. 이게 약탈적 금융이 아니면 뭡니까? 자영업자들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두 번째 포식자, 거대 플랫폼 기업들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작년 영업이익이 6색 4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4%가 넘습니다. 제조업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사장님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수수료 정책에 목숨줄이 달린 디지털 소장농으로 전락했습니다. 열심히 음식 팔아서 매출 올리면 뭐합니까? 배달비 떼고 중개 수수료 떼고 광고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문 닫은 자영업자가 작년에만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음식점 10곳 중 1.6곳은 망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통행세 걷어가며 덩치를 키우는 사이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은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십니까? 사장님이 뜯긴 수수료, 결국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3만 원짜리 치킨을 먹어야 하는 이유, 1만 5천 원짜리 점심을 먹어야 하는 이유, 바로 이 기형적인 약탈 구조가 그 비용을 전부 여러분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달력을 넘겨봅시다. 2016년 단순한 새해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빚으로 돌려막고 통계로 가려왔던 모든 문제에 청구서가 날아오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는 부동산 PF와 건설사의 붕괴입니다. 이미 작년에만 건설사 3,6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사비는 2배 뛰었고 지을수록 손해니 현장은 멈춥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수는 꽁꽁 얼어붙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가정의 체력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 GDP 대비 89.5%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허리인 30, 40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들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돈을 벌고 써야 할 세대가 빚 갚으느라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2026년 우리가 마주할 소비 절벽의 실체입니다. 물건을 사줄 사람, 집을 받아줄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데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2026년은 성장을 기대하는 해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해입니다.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시스템을 유지하느라 바쁘고 기업은 이익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현금 흐름이 왕입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오히려 빚을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대출이자만 줄여도 연봉 오르는 효과가 납니다. 통장에 현금이 말라버리면 위기가 왔을 때 헐값에 자산을 던져야 합니다. 현금을 쥐고 버티십시오. 둘째, 호구 잡히는 소비를 끊어내십시오. 슈링크플레이션 하는 제품, 과감하게 대체제를 찾으십시오. 기업에 장난치면 안 팔린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나가는 고정지출, 다시 점검하십시오. 안 보는 OTT, 쓸데없는 구독료만 줄여도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은 늘어납니다. 셋째, 금융 권리를 악착같이 찾으십시오. 은행이 알아서 금리 깎아주지 않습니다. 승진했거나 소득이 늘었다면 당당하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쓰십시오.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귀찮다고요? 그 귀찮음이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이 됩니다. 10원이라도 아끼는 금융지능이 2026년을 버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분명 추운 겨울일 겁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준비된 사람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정부 통계나 뉴스 헤드라인에 속지 마시고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 나만의 생존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돈 버는 경제학이 그 길에 가장 실용적인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뼈 때리는 현실 자각이 되었다면, 그리고 내년 준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부자가 됩시다. 고맙습니다.